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도자기 공예 예술가예요. 도자기로 각종 소품과 미술품들을 만드는 일을 해왔죠. 그리고 남편은 전시 기획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제 전시를 준비하다 만나게 됐고 남편은 제 작품을 알아봐줬죠. 얘기를 나누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이 좋아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까지 무난히 흘러오게 됐고요. 결혼 4년차까지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남편과는 별 다툼도 없이 모든 게 잘 맞았고 시모는 외아들만 하나 있는 사람이지만 여느 아들맘들과는 달리 아들 하나 가졌다고 이상한 유세를 부린다거나 며느리를 질투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모는 아주 통이 큰 사람이었죠. 저에게도 잘해줬고 원체 성격이 시원시원했거든요. 말하자면 대장부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시모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유통 쪽으로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쪼잔한 구석이 없고 진짜 통이 크고 멋진 사람이었거든요. 사돈이 요새 사업이 어려우시다며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영환이가 그러더라만. 사돈이 걱정이 참 많으실 거다. 네가 신경 많이 쓰고 힘들어한다고 걔도 걱정을 하더라고. 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잘 안다. 이 일이라는 게 원래가 그래. 따박따박 직장처럼 돈 나오고 안정적이고 그런 게 아니잖니. 한 방에 확 들 수 있지만 한 방에 또 확 갈 수 있는 게 사업이란 거지. 네 아버지께 연락 한번 드려. 내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그 시멘트 쪽 일하는 사람도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 나름 유명하고 하니 도움이 될 거야. 시모는 저희 아빠에게 사업 인맥도 소개해주고 자금난에 돈 융통까지 도와주고 정말 큰 도움을 줬어요. 그게 저도 아빠도 너무 고마웠고 제가 시모에게 더 잘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결혼 4주년을 기념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전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됐어요. 그날은 저의 대학 동기 셋이 제 공방에 왔던 날이었죠. 친구들이 오기 전 잠시 시모가 공방에 다녀갔었거든요. 그런데 동기 중 한 명이 시모를 알아보더라고요. 야, 윤진아, 방금 나간 저 사람 혹시 누구야? 우리 시어머니야. 왜? 너희 시어머니라고? 왜 그래? 우리 어머님 알아?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친구는 잘못 봤나 보다며 넘기려고 했지만 뭔가 거짓말로 감추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친구에게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됐죠. 저기, 그때 말이야. 그때 내가 다른 애들도 있어서 자세히 말하기도 뭐했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했는데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말이야. 너한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연락했어. 그래, 나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그날 네가 너무 화들짝 놀라는 얼굴을 봤거든. 우리 어머님, 네가 아는 거지? 응, 사실 그땐 내가 잘못 봤나 착각하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야, 확실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절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거든. 네가 그러니까 점점 더 무서워진다. 대체 뭔데 그래? 실은 우리 이모가 가게를 크게 하다가 빚까지 지게 되고 결국엔 사채를 끌어쓰는 바람에 한 번 난리가 났었거든.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그걸 못 갚고 아무튼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 사채업자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거기서 내가 너희 시어머니를 봤어. 뭐? 우리 시어머니가 사채업자란 말이야? 그냥 보통 사채업자도 아니고 꽤 거물 같아 보이더라. 왜 소위 어깨들 있지? 그런 사람들을 잔뜩 거느리고 왔더라니까. 그날 우리 이모 가게 완전 초토화되고 그거 청소하고 다시 정리하느라고 며칠을 고생했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도 손이 다 떨린다. 난 네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현주한테 살짝 물어봤었거든, 사실. 너희 시어머니 어떤 분인지 아냐고 물어보니까 무슨 사업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 너도 전혀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내가 오지랖 부린 거면 미안하고. 아니야, 오지랖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나 정말 까맣게 모르고 살 뻔했네. 전 친구에게 말을 듣고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그 친구 말이 맞다고 하더군요. 사실 우리 부모님 이쪽 일 오래 해오셨어. 어둠의 사업이라고 해야 할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는 소위 말하는 조직에 오래 몸담으신 분이었어. 조폭이라고 하지 흔히들. 나이트클럽이며 술집이며 대부업이며 온갖 어둠의 문화 쪽에 손을 뻗친 사람이었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그걸 맡아온 거야. 기가 막혀. 어머니 그냥 유통 쪽 사업하시는 분이라며. 근데 사채업자라고? 당신도 그 돈으로 자란 거였다고?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반구도 없을 수가 있냐고. 이런 건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당신을 작정하고 나를 속이고 결혼을 한 거잖아, 지금. 미안해, 말해주지 못해서. 이게 말 안 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끝날 일이 아니잖아. 설명을 해봐. 왜 말을 안 했는지. 작정하고 속인 거야? 뭘 위해서? 뭘 어쩌려고? 전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 있냐고 남편에게 따졌고, 남편은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눈물로 고백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신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그럼 당신이 도망갈까봐, 무섭다고 나 버리고 갈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 같아. 언젠간 말해야지 벼르고 있었어. 근데 선녀 돌려주면 선녀가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당신도 가버릴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됐던 것 같아. 사실 어렸을 때부터 난 우리 아버지를 무서워했거든. 어릴 땐 너무 무서웠어. 아빠가 양복 입고 무서운 얼굴한 사람들 거느리고 다니는 것도 무서웠고, 그 사람들이 전부 우리 아빠한테 고개 숙이는 것도 무서웠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싸우는 걸 어릴 때 본 적이 있었거든. 그때 아빠는 내가 본 줄도 몰랐겠지만 그 이후론 아빠만 보면 내가 경기를 일으켰었다고 하더라. 난 기억도 안 나지만. 아무튼 어릴 땐 그랬어. 그리고 좀 크고 나서 내가 머리가 좀 굵어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부턴 아버지랑 항상 부딪혀왔지. 대들기도 참 많이 대들었고, 그래서 얻어맞은 적도 많아. 남편은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사실은 엄마도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어. 조폭과 사는 와이프의 삶 상상해 본 적 있어? 매일같이 덩치들이 집을 드나들지. 저러다 저 사람이 빵이라도 가면 자식이랑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해야 하지. 행여나 나쁜 일에 연루될까. 그랬다간 자식한테도 안 좋은 영향 줄까. 우리 엄만 매일매일을 걱정으로 지새야 했어. 거기다 내가 나이를 먹고 아버지랑 부딪히기 시작하면서부턴 더 힘들어하셨지. 아버지 하나로도 모자라 나까지 집을 시끄럽게 만드니까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셨던 분이야. 우리 엄마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아니야. 오히려 아버지한테 늘 당하고 사셔서 본인은 절대 그 사업들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가 다 그 사업들을 이어받으셨는데 그걸 다 양지로 끌어올렸거든. 나이트며 사채며 그런 거 이어받은 건 사실이지만 절대 불법적인 일 안 하셔. 그건 내가 보장해. 내가 알아. 사채업도 정리하셨고 이제 남부 끌어올 일 우리 집엔 더 이상 없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그건 다 끝났어. 여보, 나 진짜 어두운 환경에서 컸어. 그게 늘 내 트라우마였고 부끄러운 치부였어. 그래서 당신한테도 거짓말했던 거야. 내 어두운 가정사를 알면 혹시나 당신이 도망칠까봐. 그늘진 내 인생에서 당신은 햇빛 같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햇빛이 다시 가버리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당신이 없는 인생 이제 난 상상할 수도 없는데. 티는 안 내려고 애썼지만 그때 저도 남편의 얘기를 들으며 마음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말하지 못한 건 정말 미안해. 그건 명백히 내 잘못이 맞아. 하지만 나한테 그 얘기 꺼내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 당신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나 용서해줄 수 있어? 아까 나 솔직히 친구한테 그 얘기 듣는데 엄청 쪽팔렸거든? 그런 것도 모르고 살다가 친구한테, 그것도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한테 들켰다는 게 너무너무 창피했어. 근데 당신 속사정 듣고 나니까 당신도 힘들었겠다 싶네. 내가 그걸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사실 그 얘기 듣고 나서 좀 무섭기도 했고 충격도 받긴 했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믿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을 나는 모르지만 어머님이랑 당신이 그런 어두운 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봤으니까. 난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당신을 믿을게. 제가 그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생각한 데엔 남편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그 무렵 제가 남편과 시모에게 정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도 컸던 게 사실이에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투병을 하셨는데 힘들 때는 정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아빠가 아프시니까 간병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았고 정서적으로 의지도 됐죠. 나도 우리 영환이 아버지를 병으로 보냈지 않니? 네 심정 잘 안다.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님 안 계셨으면 저 이렇게 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시모는 제게 정서적으로도 위로를 많이 해줬고 전 그런 시모가 참 고마웠어요. 결국 아빠는 돌아가셨지만 제게는 그래도 두 사람이 남아있어 다행스러웠죠. 나 이제 고아야. 여보, 엄마도 없는데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나 이제 정말 고아 됐어. 울지마 여보. 내가 이제 당신 가족이잖아. 내가 앞으로 돌아가신 장인어른 몫까지 당신 지켜줄게. 내가 당신한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다 할게. 그러니까 세상에 당신 혼자 남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줘. 알았지? 나 이제 고아됐다고 세상에 나 혼자라고 우는 제게 남편은 이제 본인이 가족이라고 돌아가신 장인어른 몫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렇게 저희가 한 번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동딸인 전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빠가 남긴 모든 유산을 상속받게 됐는데요. 조그맣게 하시던 사업도 정리하고 아빠가 남긴 40평대 아파트에다 갖고 계시던 땅 등을 합치니 무려 30억 가까이 되는 유산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큰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난 솔직히 아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거든. 다들 그러잖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막연히 그쯤 살다 가시겠지 생각했던 것 같아. 100세 시대라는데 우리 아빠는 60 겨우 넘기고 돌아가셨으니 아빠가 더 오래오래 내 옆에 남아 계실 줄 알았지. 이렇게 훌쩍 가버리실 줄 누가 알았겠어. 뭘 물려받을 거란 기대도 생각도 안 했는데 돈만 있으면 뭐하나. 난 재테크고 투자고 하나도 모르는데. 수중에 큰 돈 들어오니까 그냥 무섭기만 한 거 있지? 당신도 알지? 내가 주식했다가 20대 때 번 돈 다 날려먹고 친구 빌려줬다 못 받고 투자에 완전 젬병인 거. 그쯤 되니까 난 투자랑 인연이 없나 싶어서 아빠가 평생 벌어서 남겨주신 돈인데 내가 이걸 다 날려먹을까봐 걱정도 되고. 근데 그렇다고 그냥 이걸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도 멍청한 거잖아. 어쩌면 좋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어디 뭐 땅이나 아파트 같은 거 살까? 아, 근데 이제 부동산도 마냥 믿을 순 없다 그러고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네. 당신 생각은 어때? 저기 그럼 혹시 우리 엄마 일에 투자해보는 건 어때? 어머님 일? 어떤 건데? 실은 요즘 엄마가 투자자를 찾고 계시거든. 유통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싶어 하셔. 왜, 당신도 알지? 이번 달 계속 출장도 다녀오고 하셨잖아. 지금 하는 데서 사업을 좀 더 크게 늘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투자자를 찾고 계시는 중인데 당신이 한번 투자해보는 건 어때? 아, 물론 그냥 덥석 투자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볼 건 따져봐야 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전 고민 끝에 시모에게 얘기를 꺼냈어요. 투자를 하겠다고 결심한 거죠. 이게 우리 매출표랑 영업이득이다. 순이익은 여기 있고 여기 이 그래프는 해마다 성장한 수치들. 영환이한테 듣고서 내가 고민을 좀 해봤다. 네가 큰 금액을 투자할 생각을 해주다니 그건 참 고맙다만 가족일수록 이런 문제는 철저히 해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라고 해서 덥석 믿고 정으로 투자한다 생각지 말고 확실하게 자료도 살펴보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직접 다 보고 판단해. 그래도 어머님 회사인데요. 어머님이 다 아시겠죠. 그래도 그건 아니야. 자, 다 읽어보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시모는 본인 회사의 정확한 상황도 모두 제게 투명하게 오픈해 보여줬고
제 돈 30억을 투자하면 어떻게 운용을 할 예정인지,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모두 비전을 보여줬어요. 시모의 계획을 듣고 나니 더욱 믿음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 시모를 정말 제 어머니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믿을 만한 수치까지 확인하고 나니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어머님 사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사가 더 컸으면 좋겠네요. 내가 네 돈 30억 아깝지 않게 만들어주마. 나 믿고 따라주면 꼭 보답하마. 그렇게 저는 시모에게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 30억을 모두 투자했고, 시모는 이후 제게 사용 내역 서류와 재무제표 등을 주기적으로 보여주며 확인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까, 시모의 회사는 사업 확장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본인 집으로 초대했어요. 제 덕에 사업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니 축하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축하 겸 술도 한잔하고 그러자. 응? 네, 어머니. 그럼 내일 봬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잘 됐네요. 그렇게 다음날 전 시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이는 조금 있다가 온다고 하네요. 일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저녁은 먹고 온다고, 술 한잔 할 때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영원히 그놈 빼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해 먹자. 너 동태찌개 좋아하지? 내가 동태찌개 맛있게 끓여놨어. 그렇게 시모와 단둘이 식사를 마치고 남편을 기다렸지만 오질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끼리 술 한잔 먼저 하고 있자. 시모는 남편이 늦는 것 같다고 양주를 따른 2잔을 먼저 가져오더군요. 내가 웬만하면 귀한 요것들은 안 꺼내는데 오늘은 기분이다 하고 한번 꺼내봤어. 이게 내가 상해 출장 갔을 때 사온 건데 요 한 병에 900만 원씩 하는 거라니까. 귀한 거니까 너랑 나랑 둘이만 나눠 마시고 그놈 오면 이 싸구려 양주 이거나 먹이자. 어? 아들내미 좋은 거 줘서 뭐 하겠니? 우리 며느리 귀한 거 다 줘야지. 시모는 이따 남편 오면 주겠다며 값싼 양주 하나와 상해에서 사왔다는 값비싼 양주 한 병을 꺼내왔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빠께 위스키를 배워서 양주 종류들을 제법 아는 편이었는데 둘 모두 익히 알고 있던 술들이었죠. 윤진아, 정말 고맙다. 우리 사업이 이렇게 잘 되는데 네 공이 크다. 어쩜 이렇게 복덩이 며느리가 굴러들어왔는지. 고맙다, 고마워. 응? 자, 얼른 마시자. 네, 감사해요. 전 시모가 건넨 양주를 한 모금 들이켰고 그 순간 어째 맛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빠께 위스키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시는 순간 제가 늘 마시던 위스키 맛과 너무 다른 느낌이 났죠. 그렇게 마시다 멈칫하는 순간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영환이 왔나 보다. 넌 마시고 앉아있어. 내가 열어주마. 시모가 문을 열어주러 나간 사이 전 시모 잔에 따라진 술을 한 모금 마셨고 그 순간 어이가 없는 마음에 웃음이 픽 나오더군요. 하도 기가 막혀 잽싸게 제 술잔과 시모 술잔을 바꿨죠. 당신 먼저 마시고 있었네. 응,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어머님한테 같이 할 얘기가 있었거든. 할 얘기? 무슨 얘긴데? 서두를 거 없어. 좀 있으면 알게 될 텐데 뭐. 무슨 일인데 그러니? 궁금하다 얘. 얼른 앉아. 앉으세요 어머니. 그래. 자, 우리 같이 짠 한번 하자. 전 분노를 숨긴 채 건배를 했고 제가 바꿔둔 잔에 둔 술을 마신 시모는 순간 묘한 표정이 되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더군요. 절 왜 그렇게 보세요 어머니? 아, 술이 참 맛이 없죠? 너무 싸구려 티가 확 나고. 그쵸? 근데 그걸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잔이 아무래도 잘못 온 것 같아서 제가 바꿨어요. 어? 아니, 2개 같은 건데. 에이, 2개가 같긴요. 제가 위스키 어디 한두 번 마셔보나요. 그 잔에 든 건 2만 원짜리 편의점에도 팔고 길 가다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싸구려 양주만큼도 안 되는 가짜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잔에 든 건 900짜리 진짜 양주. 진짜 맛이 다르긴 달라요. 그쵸? 어머님 술잔에 있던 이건 진짜 맛있는데
어머님도 입에 대시자마자 바로 눈치채셨네요. 아, 놀라셨구나. 그쵸? 왜요?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그럴 수 있죠. 가짜 양주 팔아 돈 벌 땐 이런 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판 걸 텐데 애석하게도 제가 양주를 좀 알아요. 근데요, 어머니, 저한테 진짜 양주 주기도 아까워 가짜 양주 따라줄 만큼 그렇게 아까운 게 많으신 분이 지금까지 연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이딴 쓰레기 자료까지 만들어가면서? 전 가방에 있던 종이들을 꺼내 시모한테 던졌어요. 그리고 그 서류엔 오늘 제가 시모한테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사실 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이미 몇 달 전부터였어요. 시모가 투자 성과라며 제게 내놓은 서류들을 보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거나 엉망인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관련 재무 서류들을 전혀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복잡한 숫자와 어려운 용어들에 그냥 대충 넘길 일인지도 모르지만 전 아빠가 사업 초창기에 시작해 직원 2명 두고 일할 때부터 아빠 일을 도우면서 서류 읽는 법을 배웠던 사람이었거든요. 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시모에게 티는 내지 않았어요. 대신 중소기업 통합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시모가 소유한 기업명과 사업자 등록번호를 검색한 후 재무제표 등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하, 이거 역시 서류랑 완전 다르네. 기가 막혀. 이딴 가짜 서류를 나한테 줘?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그 순간 바로 이상한 감이 작동하더군요. 저한테 굳이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준 자체가 뭔가 뒤가 구리다는 증명 아니겠어요? 전 즉시 흥신소에 의뢰해 시모를 뒷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미행이든 도청이든 뭐든 좋으니까 일단 알아만 봐주세요. 대체 무슨 꿍꿍인지,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제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죠. 음지 사업에서 손 뗐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던데요. 고영환 씨 부친 고정근 씨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음지 사업 쪽은 더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되다니요? 일단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고정근 씨가 살아있을 적에 하던 사업 중에 정리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유흥업은 더 번창했고 사채업도 더 커졌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그런 것들 다 정리하고 유통 쪽으로 사업을 새로 활로를 뚫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유통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었고요. 그럼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뭐 유통이라면 이것도 유통이긴 하네요. 지금 가짜 양주, 가짜 향수 이것들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외국으로 이것도 수출해서 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뢰자분께서 말씀하신 30억 있죠? 그건 그냥 이시모 김윤옥 씨 주머니로 그대로 들어갔어요. 지금 이 사람 앞으로 30억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통사업이니 뭐니 이게 전부 다 싸그리 가짜였던 거네요? 저한테 보여준 품목, 사진, 서류 그 모든 게 전 나중에 재무제표 보여준 것만 속인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예 저한테 투자받기 전에 보여준 그 모든 게 다 전부 가짜였던 거네요? 아니 근데 사장님, 그럼 제 남편은요? 그 사람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던 건가요? 아니죠? 그 사람도 속고 있었던 거 맞죠? 시모 그 사람한테 남편도 속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제발. 안타깝지만 그 부분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렵게 녹음해온 파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요. 흥신소에서는 시모와 남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제게 들려줬고 저는 거기서 두 번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 년이 생각보다 영리한 년이야. 너 그냥 만만하게 보지 말어. 내가 서류 한번 대충 작업한 거 줬더니 그게 글쎄 고개를 이러고 갸웃거리면서 보지 뭐니? 내가 행여나 저게 뭐 이상한 걸 눈치챘나 싶어 겁이 덜컥 날 뻔했다니까. 에이, 쥐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사업을 해봤어야 알지. 일반인들 그런 거 어차피 줘도 못 읽어. 그냥 숫자 몇 개 대충 보고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걔한테 그 30억 있었어 봐. 그게 뭐 잘 쓰이긴 했겠어. 고기도 씹어본 놈이 먹고 돈도 있어본 놈이 쓴다고. 걔는 뭐 투자고 자시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그거 끌어안고 있다 그대로 죽을걸? 우리가 가져오길 잘했지. 그래, 그건 네 말이 맞다. 네가 참 설득을 잘했어.
어떻게 꼬셨니? 여자가 큰돈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걸 시댁에 투자하는 게 보통 쉽게 하는 일이 아닌데. 엄마, 몰라 내 연기력? 내가 순진한 척 착한 척 이쪽 일가견이 있잖아. 그걸 내가 왜 모르겠니? 너 그 연기력 덕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야. 왜 기억 안 나니? 너 중학생 때였나? 친구 놈이랑 싸워가지고 학교에 불려갔는데 네가 뒤에서 살살 약 올리고 앞에서는 착한 얼굴로 연기 잘해서 걔만 징계 먹고 끝난 일 있었잖니? 중3 때였지. 사실 내가 그때 뒤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걔네 엄마 욕을 좀 해줬지. 그랬더니 새끼가 발작을 하더라고. 멍청한 거지 뭐. 그렇게까지 지속을 다 들키고 감정을 다 드러내면 자기 손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어차피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한 자초지종까진 관심이 없거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걸 믿는 거지. 이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예쁘게 생긴 내 얼굴 같은 거? 어이구, 네가 내 아들만 아니었어도 그냥 콱 한 대 쥐어받고 싶다 임마. 암튼 이런 무기 덕에 내가 윤진이 그녀를 처음부터 콱 물은 거 아니야. 남편은 저와 처음 만난 이야기를 시모에게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걔 처음부터 노리고 들어갔다고 했잖아. 건너 좀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걔네 집이 알부자라고 하더라고. 사업도 규모는 안 큰데 돈을 꽤 잘 벌고 금수저다 그런 얘기를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걔 꼬시려고 도자기란 도자기 얘기는 싹 다 훑고 갔잖아. 조선 백자, 고려 청자, 뭐 그 시대 누구누구 유명한 도예가 이름까지 싹 정독하고 가서 싸라락 입 좀 털어줬지. 그러니까 속디? 뻑 갔으니 지금 나랑 같이 사는 거지. 사실 그런 애들 어차피 공략법이 간단하거든. 지들이 되게 똑똑하고 뭐 많이 배우고 그런 건 줄 알지만 사실 진짜 뭐 없는 애들이야. 그냥 걔네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지 잘난만 느끼게 해주고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거. 뭐 말하자면 이런 거지. 너한텐 뭔가 다른 게 있어. 이런 말. 예술한답시고 깔짝대는 여자애들 그거 다 인정 욕구에 목마른 거거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들이 잘났다고 인정해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고 어차피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말만 옆에서 살살 속삭여주면 그냥 바로 넘어오는 거야. 와, 신 작가님 도자기엔 뭔가 다른 게 있는데요. 요즘 현대예술에선 잃어버린 뭔가가 마치 조선시대, 아니 그 이전의 도자기에서 느껴지던 고요한 품위 같은 게 신 작가님 작품에서 느껴져요. 이 도자기는 정말 다르네요. 제가 봐왔던 작품들과는 다른 기품이 있어요. 혹시 이 도자기로 표현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나요? 뭐 이러고 지들이 좀 특별하다는 듯이 말만 좀 해주면 그냥 그 다음은 뻑이 가는 거지 뭐. 내 아들이지만 보통 아니다 진짜. 그럼 유산도 처음부터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 거야 당연한 거고. 물려받을 돈 없으면 걔 솔직히 볼 거 뭐 있어. 얼굴도 그냥 그렇고 그 일에서 뭐 떼돈 벌 것도 아닌데.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내가 무당한테 가서 점을 봤는데 걔네 아버지가 오래 못 살고 죽는다잖아. 유산 많아도 100살 넘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면 소용없는데 신점 보러 몇 군데를 가도 일찍 뒤진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이겠어 엄마. 그 돈이 다 우리 수중에 굴러 들어온다 이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결혼각이다 싶더라고. 그래서 완전 서두른 거지 뭐. 거기다가 신혼 때 얘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투자해서 뭘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투자라면 질색이라고. 그것까지 아주 금상첨화하냐? 아니 뭐 예술업네 하는 애들 중에 어차피 그런 거 잘하는 애들이 없긴 한데 그 중에서도 얘가 유독 맹해요 맹해.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이득이지만 뭐. 그래 맞다. 지금 생각해도 너 타겟 하나는 진짜 잘 잡았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부모가 떵떵거리고 오래 살아도 그 돈 못 물려받고 형제가 여럿 있어도 싸워야 되고 또 애가 너무 재테크에 빠삭해도 안 되는 일이잖니. 근데 어째 얘는 부모 둘 다 일찍 죽어 형제도 하나 없어. 애가 또 맹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일이 일사천리로 착착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 아들내미 그래도 이런 머리 하나는 네 애비한테서 잘 물려받은 모양이다. 이런 건 다 엄마한테서 온 거지. 아버지한테선 이 주먹이나 물려받았을까.
이 긴 녹음 파일 속 대화 끝에 전 차마 입을 뗄 수도 없더라고요. 입술 끝이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손까지 덜덜 떠는 덕에 흥신소 사장이 건네준 물조차 마실 수가 없었죠. 충격이 크시죠? 왜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이런 일 하면서 별별 사람들 많이 보고 별별 놈들이 별별 방식으로 배신 때리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참 그중에서도 역대급이다 싶네요. 끼케야 바람이나 피고 아랫돌이 간수나 못하고 그런 놈들이나 보다가 이렇게까지 악질적이고 못돼 처먹은 모자를 보니까 저도 간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뢰자분은 당연히 이렇게 분노하실만 합니다. 그렇게 흥신소를 통해 알게 된 모든 실체를 이제 제가 시모와 술잔을 바꿔치기 한 그 술자리에서 밝힐 차례가 됐던 거죠. 어떻게? 두 모자가 타겟을 아주 잘 잡아 30억 꿀꺽 하실 뻔했는데 이 소리 들려? 지금 그 30억 한 번에 홀랑 날아가는 소리?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여보. 스탑. 야, 영화나 고영환. 연기는 그만. 이제 제발 그만 좀 하자. 네 그 순진한 척 착한 척 그 얼굴 이제 그만해도 돼. 너도 힘들 거 아니야. 네 진짜 모습 이제 나는 다 아니까 썩어 빠진 연기 집어치워. 너 나 처음부터 타겟팅해서 접근한 거였잖아. 그래서 니들 원하는 대로 그 돈 투자하게 시키고 맘대로 내 돈 가로채고 그 다음 계획은 뭐였니? 글쎄 한번 유출을 해볼까?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또 가짜 서류들을 꾸며서 나한테 보여줬겠지. 어째 처음에 투자했던 데 비해서 자꾸 사업이 안 된다가 이러다 본전도 못 찾게 생겼어. 그렇게 그 사업이 망한 수순으로 갔다고 연기를 했겠지. 그럼 내 투자금이 종이 조각이 됐다고 난 생각했을 테고. 그러고 나면 나랑 이혼을 하려고 했을까? 그래, 그랬을 거야.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니들 주머니로 30억은 그냥 꿀꺽. 어때? 내 추론이 좀 맞아? 남편 놈과 시모 두 사람은 피식 웃으며 여유로운 척은 해댔지만 입꼬리가 파르르 떨려오는 게 보이더군요. 맞나 보네. 아무 말 못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러려면 서류 작업을 좀 더 치밀하게 하지 그랬어. 내가 아무리 맹하니 머리에 든 게 없어도 이깟 거에 속을 정도로 멍청한 인간은 아니거든? 누굴 호구로 하나? 지들 수준으로 생각한 건지 일단 엉망진창 서류를 만들어 와놓고서 사람을 속아넘기려고 해? 그래서 뭐 어쩌게?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응, 해야지. 너 그리고 네 엄마 둘 다 고소해야지. 너 그런 거 어디서 어떻게 알아냈냐? 너 지금 말하는 거 보아하니 우리 대화 나누는 거 불법 녹취까지 해서 듣고 그거 증거로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딴 게 고소할 때 효력이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되게 멍청한 짓 하고 있는 거야. 너 뭐 흥신소 같은 데서 의뢰해서 우리 미행하고 따라붙고 대화 녹음하고 그딴 짓 한 거지? 그딴 게 법적으로 효력이나 있는 줄 아니?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들 어차피 법정에서 쓰지도 못해 이 멍청한 년아. 그리고 가짜 서류? 가짜 서류가 증명이 될까? 이것들 네가 지금 여기 다 뿌렸잖아. 이깟 거 그냥 태워버리면 그만이야. 그럼 너한테 남은 무기가 뭐가 있을까? 어머나, 하나도 없네. 이를 어째? 네가 우리 덜미 잡았다고 좀 의기양양했던 모양인데 네 한계는 여기까지야. 네가 걸어다니는 멍청이면 우린 네 머리 꼭대기 위에 날고 있다 이 소리야. 본인 본색을 드러냄과 동시에 끝까지 절 무시하고 있는 남편놈이었죠. 그런 놈의 비열한 면상을 한 대 후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아야 했어요. 후에 놈을 고소할 때 조금이라도 제게 불리한 건수를 만들면 안 되니까요. 전 끓어오르는 분노를 꾹꾹 눌러 참으며 놈에게 말을 해줬죠. 과연 내가 흥신소로만 정보를 얻었을까? 정말 그게 다였을까? 너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 그러자 남편놈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더군요. 사실 이렇게 둘 앞에서 모든 걸 터뜨리기로 계획하기 전 저도 남편놈이 했던 말대로 법정에서 고소할 때의 상황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흥신소에서 얻은 정보들을 한참 동안 살피고 또 살피며 어떤 게 더 필요할지 혼자 골똘히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 가지 더 뚫을 수 있을 것 같은 루트를 발견하고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죠. 그건 바로 시모 밑에서 일하던 비서였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사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 제 시모 밑에 일하는 비서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만날 갑질당하는 그분 말이죠? 예,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전 흥신소를 통해 얻은 연락처로 연락해 비서를 만나게 됐어요. 부당한 대우 많이 받은 거 알고 있어요. 김윤옥 사장한테 받은 갑질들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죄송하지만 전 이 일에 끼어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그 사람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전 그 사람 옆에서 온갖 추한 것들 다 보면서 지내왔어요. 사채업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만만하게 보고 덤빌 상대 아닙니다. 전 이 일에 엮일 생각 없으니까 더 이상은 찾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생각보다 완고하게 나왔고 전 이대로 물러서야 하나 고민이 됐죠. 하지만 저에게 다른 길은 없었거든요. 이 비서만이 제게 유일한 희망이었고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전 흥신소를 통해 비서의 상황을 계속 더 지켜보게 됐고 그 순간 다행인지 불행인지 뭔지 비서에 대해 갑질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비서에겐 나이 드신 노모가 있었는데 그 아픈 노모에 대해 비하하고 병원에 갈 시간조차 뺏는 시모를 목격하게 된 거였죠. 그 일로 비서가 크게 상심해 있는 틈을 타 전 비서의 어머니 병원에 대신 갔어요. 그리고 밀려있는 병원비도 대신 납부하고 간호도 하고 그렇게 며칠간 정성을 들였죠. 그러자 마침내 비서가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 있으신 거 맞죠? 저 믿어도 되는 거 맞죠? 자신 있어요, 무조건. 저 그 사람 밑에서 일한 지 6년이에요. 그만두려고도 했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무서워서 그만 못 둔 거죠. 제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걸 사장은 알아요. 제가 그만두면 어딜 가서 입을 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놔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두려워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갑질하고 절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걱정도 않을 거고요. 그게 바로 그 인간의 맹점이죠. 윤 비서님이 자기를 두려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린 역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절대 윤 비서님이 이런 일을 꾸밀 거라는 건 생각도 못할 테니까요. 윤 비서님, 제가 꼭 책임질게요.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 이 일이 잘못된다 해도 윤 비서님은 이 일에서 빠져요. 만에 하나 잘못돼도 모두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책임질 필요 없어요. 책임은 모두 제가 집니다.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믿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온갖 불법적이고 나쁜 짓은 다 저지르고 사는 그런 인간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거 그거 더 이상 두고 보지 말아요, 우리. 그렇게 전 비서와 손을 잡게 됐고 제 진심을 알아준 그는 절 도와주기 시작했죠. 이 증거자료들 모두 다 모으면 정말 거대한 폭탄이 되는 거겠죠? 그럼요. 모두 윤 비서님 덕이에요. 그런데 단 이걸 저한테 넘기면 안 돼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제가 정확한 일치를 알려주면 제보를 해요. 이걸 제가 갖고 있으면 이건 역시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가 돼요. 전 애초에 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자료들을 빼낼 방법도 없는 외부인이잖아요. 하지만 비서님은 괜찮아요. 심각한 불법 사항을 목격했으니까 내부 고발자로서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해주면 그 시간에 모두 증거를 넘겨요. 알겠죠? 그렇게 저와 비서는 입을 맞췄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부르던 그날 비서의 손에서 모든 자료는 넘어간 상태가 된 거였죠. 불법 유흥업에 불법 사채업을 하며 그러다 보면 또 얼마나 뒤가 구린 일들을 많이 했겠어요. 셀 수도 없겠죠. 그 불법 행위에 더불어 이제 가짜 양주까지 팔아 막대한 돈을 챙기고 있었고 그 자료들마저 모두 남아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제 돈 30억의 행방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저를 등쳐먹으려고 했던 사기 행각에 더불어 그 모든 불법 행위들이 다 엮여 시모는 징역행을 피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시모보단 가볍지만 역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아, 물론 이혼 소송도 동시에 진행을 했고 둘은 전 남편과 전 시모가 됐죠. 제 돈도 모두 도로 돌려주게 생긴 데다 위자료까지 뜯기고 불법으로 취득한 돈까지 토해내야 할 상황이 되고 나니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이제 이거 완전히 망했다 싶어졌는지
내내 절 비웃던 전 남편 놈은 뒤늦게 저에게 매달리기를 시전하더군요. 여보, 나랑 그래도 우리 5년 넘게 살았잖아. 날 그렇게 몰라? 내가 전에 얘기했던 적 있잖아. 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항상 힘들었다고. 불법적인 일하고 조폭으로 사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반항하고 그랬던 내가 정말 그런 일에 다 가담했을 거라고 생각해? 나 이거 전부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우리 엄마가 날 그렇게 키운 거라고. 난 엄마가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정말 꿈에도, 진심으로 꿈에도 전혀 몰랐어. 당신도 알지? 난 다른 회사 다니잖아. 멀쩡한 회사 다닌다고. 그런 내가 엄마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 안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나 어릴 때부터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야. 엄마랑 아버지 두 사람한테 양쪽에서 다 세뇌당하면서 컸다고. 가스라이팅, 그거 진짜 무서운 거다. 나는 내 의지로 살아본 적이 없다니까. 내가 내 의지로 했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지나고 보면 전부 우리 엄마가 원하던 대로 된 거야. 나도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스라이팅 피해자였다는 거. 난 지독한 학대를 당해왔다는 거. 전부 다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었어. 피해자 삼기 좋은 여자를 찾아 결혼하는 것도, 그런 여자 만나 투자금 뽑아내는 것도 전부 엄마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그렇게 시킨 거야.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날 조종한 거라고. 난 완전히 마리오네트 인형이었어. 알지? 뒤에서 줄 잡고 움직이는 그런 인형. 난 정말 피해자야. 완전히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한테 정말 잘못했지만 나도 피해 당해서 그랬다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거라고. 그렇게 한 번만 이해하고 선처해주면 안 될까, 여보? 응? 아주 개소리를 정성스럽게도 길게 늘어놓는구나. 이건 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대사니? 시도는 좋았어. 뭐 일종의 심신미약 주장 같은 거잖아? 그치? 넌 아무것도 몰랐고 제대로 판단할 상태가 아니었고, 내가 조금만 더 멍청했다면 깜빡 속아 넘어갔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러기엔 내가 좀 컸어. 네 말에 또 속아 넘어갈 내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야가 빠진 양아치 새끼야. 연기 집어치우고 네 죄값이나 똑바로 치러. 깜빵에서 평생 썩어도 모자랄 새끼가 몇 년 있다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기고 살아. 쓰레기 같은 새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회유하려 들던 놈이었지만 다행히 전 더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고, 둘은 예정된 수순대로 감옥에서 여전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되찾은 아빠의 유산으로 작은 건물을 샀어요. 2층에는 도자기 소품 판매샵을, 3층에는 공방을 운영하고 1층엔 카페를 내줬죠. 그리고 그 카페 건물에선 저와 친구가 된 전 비서가 일을 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인연이 또 이렇게 됐는지 하필 또 저희가 동갑내기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구제하는데 큰 힘이 되줘서인지 오래한 여고 동창처럼 서로 의지하며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이 더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고작 나이 2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성입니다. 이 채널을 보니 대부분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 사연을 올리시던데,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에 너무나도 많은 굴곡이 존재했기에 이 채널을 찾아와 저의 깊은 속내를 드러내게 되었어요. 아직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디에 털어놓아야 할지 정확한 제 편을 찾지 못했거든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남들에게 감히 털어놓을 수도 없는 이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 한번 털어놓도록 해볼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 이름은 정하윤이에요. 사실 이 이름이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가 절 그렇게 불렀고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제 것이 되어버린 이름이죠.
남들과 조금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처럼 살아온 사람이 세상 어딘가엔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꽤 많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 인생이 꽤 특별하게 느껴져요.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고 그 순간들이 절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요. 보통 어린 시절의 기억은 쉽게 희미해진다고들 하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잊히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정확한 나이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8살이나 9살 즈음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는 어떤 여자의 손을 꼭 잡고 아주 고급스러워 보이는 자동차에 올랐어요. 그곳이 제 집이었는지조차 확신은 없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 그곳이 제 집이었을지도 모르죠. 다만 그 시절의 삶이 너무 고단했기 때문에 기억이라는 게 조각조각 흩어져 버린 거예요. 기억이라는 게 흐릿하지만 그런데도 한 가지는 정말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 사람의 손가락에 껴있던 아주 큼직하고 묵직한 반지예요. 그 반지는 반짝였고 무겁게 느껴졌고 무엇보다도 제 손을 꽉 잡은 그 사람의 손 때문에 아팠어요. 그 손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보모, 고모, 이모, 전혀 다른 사람? 이름도 얼굴도 모두 흐릿한데 그 반지만큼은 유난히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고아원에 가기 전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지옥이었죠. 고아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어요. 아이들에게도 냉정한 곳이라는 걸 전 아주 어린 나이에 배웠어요. 아무도 절 위하지 않았고 저 역시 누군가를 믿을 수 없었어요. 울면 약하다고 여겨졌고 약한 아이는 금방 밟혔어요. 살아남으려면 힘이 세지든지 아니면 원장의 눈에 들어야 했죠. 살아남기 위한 법칙을 하나씩 배워갔어요. 청소를 남들보다 빨리 끝내면 눈에 띌 수 있었고 밥을 남기지 않으면 혼나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먹이며 뒤척이던 아이들도 어느 순간 입을 닫아갔어요. 누가 누구를 도와주지도 챙겨주지도 않았죠. 고아원은 그런 곳이었어요. 차가운 바닥, 축축한 이불, 덜컹거리는 창문, 그리고 끊임없는 생존의 전쟁터였죠. 그 와중에도 저는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차 안에서 느꼈던 짧지만 따뜻했던 공기, 반짝이던 반지. 그 반지를 낀 사람은 누구였고 왜 나를 그 차에 태웠으며 왜 다시 데리러 오지 않았는지. 제가 고아원에 처음 끌려가던 날,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곳은 너무 낯설고 차가웠고 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 안으로 던져졌죠. 적응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미했어요. 거기엔 저처럼 갑작스럽게 들어온 아이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설 안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했고 경쟁자라고 하기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그냥 누군가가 어디서 데려온 아이들. 어딘가 부서지고 상처난 마음을 억지로 감춘 채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입고 있었던 옷은 아마도 원래 입고 있던 옷이었을 거예요. 질 좋은 재질의 단정한 색감이었고 그 당시엔 그게 얼마나 눈에 띄는지도 몰랐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속삭이듯 말하더라고요. 야, 쟤 오빠 드라마에서 부잣집 애들이 입는 거랑 똑같이 생겼어. 누가 봐도 잘 살던 애네. 꼴 보기 싫어. 그 말을 들은 고아원 원장이 절 한번 훑어보더니 곧바로 말했어요. 야, 너 옷 벗어. 그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리고는 낡고 해진 티셔츠와 바지를 건네주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들이 주는 옷을 받아 입었죠. 그렇게 제가 그 시설의 한 부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누구와도 다르지 않은 존재감 없는 하나의 아이. 그날 이후부터였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한 게요. 그 꿈속엔 늘 같은 손이 나왔어요. 하얗고 가느다란 손. 그리고 그 손가락 가운데에는 너무나 또렷하게 반짝이던 큼직한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손은 항상 절 구덩이로 밀었어요. 시커먼,
바닥도 없는 듯한 깊은 구덩이. 그 손의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말투도 눈빛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데 이상하게도 그 손가락에 있던 반지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절 밀어넣을 때마다 전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죠.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난 제 옆에는 10대 명의 아이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절 째려보며 욕을 내뱉곤 했어요. 아, 저 새끼 또 지랄하네. 네 꿈 때문에 잠도 못 자겠어, 진짜. 아, 왜 저딴 애를 우리 방에 넣냐고. 다른 방 형들은 자리 없다고 안 받아준다잖아. 에이씨, 참 닫겠네. 이렇게 아침이 오면 전 그들의 시선 속에서 조용히 침묵해야 했어요. 누구 하나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는 아이도 없었고 어쩌다 눈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괜히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저는 더더욱 입을 다물고 살았어요. 어느 날 고아원 원장에 불러서 절 세워두더니 말했어요. 너는 꿈까지 꿀 정도로 여유 있냐? 아휴, 잠도 설칠 새 없이 피곤하게 살아야 그런 꿈도 안 꾸지. 소리 지르면서 깨지 말고 그냥 기절하듯 자. 그게 편할 거야. 그리고 그 말은 결국 현실이 되었어요. 그 이후 저는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어요. 걸레를 들고 시설의 복도를 닦고 마당에 앉아 풀을 뽑고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 온 몸이 더러워졌어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젖은 날은 샤워를 2번 했어요. 하지만 원장은 그것마저 못마땅해 했어요. 그 지독한 생활 속에서 제 악몽도 반짝이던 반지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손만은 아직도 제 기억 속을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그 반지의 차가운 느낌도 손에 남았던 눌린 자국도 또렷했거든요. 정작 그 사람의 얼굴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데 말이에요. 물론 모든 고아원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갔던 곳은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단어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공간이었죠. 시골 외곽에 덩그러니 박혀있는 허름한 건물. 언뜻 보면 그냥 오래된 창고 같기도 했어요. 거기엔 돈에 눈이 먼 원장이 있었고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 들어온 후원금이며 정부 지원금까지 모두 자기 마음대로 굴려 쓰는 사람이었죠. 아이들을 위해 쓰는 돈은 거의 없었고 정작 본인은 좋은 옷을 입고 차를 바꾸고 멀쩡한 피부에 에센스를 발라대며 거울을 보곤 했어요. 아이들의 밥그릇은 텅 비어 있는데 원장의 얼굴은 언제나 윤기가 반질반질 났죠. 고아원에 들어간 첫 주, 제 신원조사가 있었어요.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들어오면 지문 조회를 했어요. 요즘처럼 미아 방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문을 통해 신원 확인을 하는 절차는 있었죠. 저는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형운. 그 이름을 말했지만 지문 조회를 나온 직원은 한참 모니터 앞에서 씨름을 하다가 저에게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불황아야, 불황아. 정보가 없으니까 새 신원 주면 돼. 정하윤으로 하기로 했다니까? 원장은 모든 것이 귀찮다는 듯이 이름을 툭 던졌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하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었어요. 형훈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예뻐 보였거든요. 하윤. 부드럽고 맑은 느낌이었어요. 뭔가 새로 시작되는 기분도 들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고아원에서는 제 생일도 새로 정해줬어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나이도 다시 정해졌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지금도 제 나이를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요. 제가 8살이었는지 9살이었는지 그건 이제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죠. 하윤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저는 원장 손에 이끌려 낮에는 학교를 다녔고 오후엔 고아원으로 돌아와 온갖 잡일을 해야 했어요. 걸레질, 풀 뽑기, 쓰레기 분리수거, 고장난 창문 수리까지.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고된 일이었죠. 하지만 누구 하나 불평할 수 없었어요. 누가 하고 싶어서 해? 다 똑같은 처지인데 참아. 불평하는 것들은 오늘 저녁 없어? 말처럼 먹을 것조차 부족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어디서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풀이 뒤섞인 나물과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국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미지근한 맹탕. 국 안에는 건더기 하나 없이 물만 둥둥 떠 있었고 밥은 늘 찰기가 없고 퍼져 있었어요. 원장은 뻔뻔하게 말을 했죠. 그래도 여기서는 먹을 것이라도 있으니 다행이지 않냐고 했어요. 어디서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었냐고요. 아이들은 대부분 깡 말랐어요. 눈이 커 보일 정도로 얼굴이 야위어 있었고 뼈가 툭 튀어나와 있었죠. 그런데 살이 조금이라도 붙은 아이들이 있으면 원장은 눈을 치켜떴어요. 너 요즘 밥통 긁었냐? 왜 이렇게 얼굴이 통통해졌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눠주는 간식을 좀 많이 먹었더니 애들이 가난해 보여야 후원자들이 지갑을 연다고. 네 꼴 좀 봐. 사람들 앞에 내놓기 창피하잖아. 그 말은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살이 붙은 아이들은 더 적게 먹게 되었고 더 고된 일을 맡게 되었죠. 원장은 철저히 계산적이었어요. 아이가 불쌍해 보여야 돈이 들어오고 후원품이 늘어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도구였어요. 배가 잔뜩 부른 원장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도구. 철저하게 이용당하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작이었죠. 하윤아, 너도 내일은 교회 가서 울어라. 얼굴 한번 비춰야 후원 물건 들어온다. 네, 알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꺼림칙했어요. 진심 없이 눈물 흘리는 연습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도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살 수 있었고 고개를 숙여야 벌을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그곳의 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법을 아주 빠르게, 절실하게 배워야 했죠. 어릴 땐 이유도 없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그 감정은 더 심해졌죠. 뭔가가 끓어오르는 듯한데 그게 무엇인지 저 자신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 저는 점점 무뎌지고 있었죠.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상하게도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마치 슬퍼할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졌달까요? 그땐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미래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게 제 유일한 희망 같았으니까요.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중 일부는 원장의 눈에 들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거리로 나가 앵벌이를 하거나 학교에서는 동급생들에게 주먹을 휘둘러 돈을 빼앗아 오기도 했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고요?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알고 있었죠. 그런 일을 하면 원장이 좋아한다는 거려. 돈을 가져왔다고? 오냐, 잘했어. 이게 다 너희들 먹여 살리려는 거야. 원장은 아이들이 가져오는 5,000원, 10,000원짜리를 받아들고는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돈 앞에선 사람도 아이도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일을 휘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만 봤어요. 책을 보면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고 상상 속에서만이라도 다른 세상에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런 제가 원장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쟤는 그냥 주는 것도 없이 미운 놈이야. 쓸데없이 공부만 하면서 머리만 커졌어. 대학은 무슨 대학? 갈 돈도 없으면서. 그래도 공부 잘하는 걸로 소문내서 후원을 더 챙길 수 있지 않을까요? 고아가 공부를 한다는데 누가 후원을 해? 돈 많은 양반들은 오히려 그런 거 싫어해. 고아원 내에서는 서열이 생겼어요. 힘 있는 아이, 돈을 잘 가져오는 아이, 원장에게 잘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저는 그들 밑에 있는 존재였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불편한 시선을 받는 사람. 하지만 저는 버텼어요. 현실은 늘 거칠었지만 책 속에서는 조금이나마 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꿋꿋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어느 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저에게는 평생 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이 생겼어요. 수업 시간마다 제 눈을 바라보며 격려해 주시던 분이셨죠. 은사님은 늘 따뜻했어요.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지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절 눈여겨보셨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소매를 걷다가 실수로 멍든 팔을 드러낸 적이 있었어요. 하윤아, 이건 뭐니? 아니, 왜 이런 데 상처가 났어? 선생님, 별거 아니에요. 청소하다가 부딪혔어요. 거짓말하지 마. 이건 그냥 생기는 상처가 아니구만.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울컥했어요. 이때다 싶었어요. 더는 감추고 싶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이 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부 말했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애들을 거리로 보내서 돈을 뜯어오게 한다는 것, 아이들을 때리고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고아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낱낱이 고발했어요. 은사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아주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내가 신고할게. 정말이세요? 정말 절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래,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형사가 있어. 이런 걸 절대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세상에 조금은 날 도울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아원에 경찰이 들이닥쳤고 대대적인 조사가 시작됐어요. 비리가 드러났고 아이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 결과 그 고아원은 문을 닫았어요. 아무도 그곳을 다시 찾지 않았죠. 고아원이 폐쇄된 뒤 저는 한동안 정말 큰 혼란 속에 있었어요. 처음엔 모든 게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았고 아이들도 이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리란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은 절 향해 원망이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이를 악물며 제게 소리쳤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전 그저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냉담했고 그 원망은 생각보다 깊었어요. 솔직히 많이 흔들렸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그냥 참고 있었다면 적어도 아이들이 지낼 공간은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죄책감처럼 제 마음을 물고 늘어졌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고아원 원장은 법정에 서서조차 뻔뻔하게 굴었어요. 나는 오갈 곳 없는 불황아들을 거둬줬을 뿐이야. 밥 주고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줬어. 그걸 왜 죄라고 하는 건데? 이 애들은 내가 없었으면 어디서 죽어갔을지 몰라. 내가 없었으면 못 살았다고. 하지만 이미 상황은 명백했어요. 횡령한 금액, 후원금 사용 내역, 아이들에게 했던 손찌검과 협박, 미성년자를 이용한 불법 수익행위. 증거는 차고 넘쳤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아이들 중 일부는 그 원장을 두둔했어요. 원장님이 잡혀가면 우리는 어디서 자요? 우리 원장님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반응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가스라이팅.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속적인 통제와 왜곡된 감정 속에서 그들은 진심으로 원장을 의지하게 되었던 거예요. 다행히도 절 도와주셨던 은사님과 형사님은 그런 상황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들 정신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설에 연계해서 제대로 된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해요. 그 말대로 아이들은 전국 각지의 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흩어지긴 했지만 그게 각자의 삶을 다시 세우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 믿었어요. 저 역시 다른 지방에 있는 시설로 가게 됐고 그곳에서 제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되었어요. 시설을 떠나기 전날 은사님은 절 따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언제나처럼 따뜻한 손길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때 저는 앞머리를 길게 내려서 눈썹 위쪽이 보이지 않게 가리고 다녔는데 은사님이 조용히 제 앞머리를 쓸어 넘기셨어요. 우리 하윤이 이 이마 흉터 언제 생긴 거니? 저도 몰라요.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제 이마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말이야, 우리 하윤이가 꼭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 의사요? 갑자기 저에게 의대를 가라고요? 그래서
하윤이가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이 흉터를 스스로의 손으로 지워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단순히 피부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하는 일이 되길 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벅차오르면서도 먹먹했어요. 그전까지 저는 의사라는 꿈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현실을 버티기 위해 공부했고 책을 보며 하루를 견딜 뿐이었죠. 하지만 은사님의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꿈을 꾸게 됐어요. 의사가 되겠다는 꿈. 그것은 단지 직업에 대한 꿈이 아니라 저 자신을 구하고 싶다는 열망이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 흉터도 마음속의 응어리도 제가 직접 치료해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 꿈 하나 때문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다시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하윤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제가 대전에 있는 새로운 시설로 옮겨졌을 때 솔직히 말해서 눈을 의심했어요. 그곳은 정말 천국 같았거든요. 여름이면 에어컨을 마음껏 틀어주셨고 겨울이면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더 이상 이불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덮으며 추위에 벌벌 떨 필요가 없었죠.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지는 방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안정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큰 책상이 있었고 의자도 불편하지 않았고 불을 켜는 것조차 눈치 보지 않아도 됐어요. 언제든지 마음껏 책을 펼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곳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진즉 이런 곳으로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도 절 강요하지 않았고 꼭 잘해야 한다고 닥달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시설에서 봉사하러 오시는 선생님이나 원장님께서는 종종 저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너무 무리하지 마. 꼭 전교 1등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공부가 즐겁긴 하겠지만 건강도 챙겨야 해. 저 그냥 이게 좋아요. 공부하는 거요. 저 꼭 의대에 가고 싶거든요. 진심이었어요. 누군가는 스트레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공부가 저에겐 위안이고 기쁨이었어요. 가끔은 생각했어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요. 정기도 부족해서 책 한 권 제대로 보지 못했던 시절을 지나 이렇게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된 제 삶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뒤에도 저는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밤을 지새우며 문제집을 풀고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께 물어보며 따라갔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설 원장님께서 절 조심스럽게 부르셨어요. 하윤아, 개인 후원을 받아볼 생각이 있니? 개인 후원이요? 그러면 시설에 들어오는 후원 말고 다른 데서 더 받는 거예요? 학원도 보내주고 싶고 나중에 대학에 갈 때 등록금도 도와주고 싶은데 솔직히 시설 예산만으로는 좀 어렵거든. 근데 말이야, 후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너의 사정과 이야기들을 공개해야 돼. 이마의 흉터도 네가 겪어온 삶도 사람들이 널 불쌍하게 느껴야 후원을 해줄 테니까 말이야. 그게 현실이더라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일부러 절 상처 입히려 한 건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흉터가 마치 절 팔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거든요. 이마의 흉터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안해. 듣기 싫었을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 하윤아, 이건 네 미래를 위한 거야. 지금의 고생이 나중에 널 더 큰 곳으로 데려갈 수 있게 만드는 기회일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꿋꿋하게 감춰왔던 제 상처와 과거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불쌍함이라는 감정으로 소비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하지만 동시에 절 위해 정말 진심으로 고민해주고 있다는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잠들지 못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이마의 흉터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흉터가 왜 생겼는지조차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건 제 삶의 일부였고 제 과거를 증명하는 흔적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제 사연을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제 상처를 전시하면서 후원을 받는다는 건 아무리 의도가 좋다 해도 저한텐 부담이었어요. 대학은 제가 직접 돈을 벌어서 조금 늦더라도 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제가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여다볼 사람이 전국에 얼마나 되겠어요. 괜히 어딘가에서 야, 쟤 걔 아니야? 하고 수군거리는 일이 생기면 어쩌죠? 하윤아, 네가 내키지 않는다면 후원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 제가 살아온 인생이 기구하다는 걸 누군가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쌍하다는 시선을 받아가며 받는 후원금으로 공부를 하느니 그냥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정도 돈을 후원받는다고 해도 제가 외고나 과고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전공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할 수 없는 시점이었죠. 저는 그저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원장님은 끝까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결국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 선택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공부는 여전히 재미있었고 후원을 받지 않아도 전교 1등 자리는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시설 동생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제 수능을 응원해줬어요. 수능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시설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을 때 모두가 창가에서 절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수능을 치렀고 마침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합격 문자를 받았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고요했어요. 그저 됐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모든 게 여기까지 오는 게 너무 멀고도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시설을 떠나야 했어요. 보호 종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참 단호하게 느껴졌어요. 보호가 종료된다는 건 곧 세상에 혼자 던져진다는 의미였죠. 자취할 방도 알아봐야 했고 등록금도 내야 했어요. 그런데 서울대 의대 등록금은 생각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국립대라 싸다더니 의대는 왜 이리 비싼 거야.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기초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데다가 수석에 가까운 성적으로 합격했으니 자격이 됐죠. 시설에서도 자립금이라는 걸 주셨어요. 관리자로 오셨던 선생님들은 사비를 걷어 절 도와주시기로 했고요. 하윤아, 이건 우리가 힘들게 낸 돈이 아니야. 넌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어. 주저하지 마.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울컥했어요. 정말 감사했지만 그래도 돈은 항상 부족했어요.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교재비에 실습비까지 덮치니까 생활비가 바닥났죠. 결국 저는 학기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의대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선택지가 없었죠.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고 주말엔 카페 2군데를 돌며 알바를 뛰었어요. 책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실습 준비는 점점 밀렸어요. 몸이 축나는 게 느껴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결국 실습 도중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병원 침대 위였어요. 의대 학생으로 병원에 갔지만 그날은 환자로 누워 있었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휴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휴학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휴학이라니. 제가 그토록 원했던 의대 생활을 중단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몸도 마음도 다 무너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포기가 아니라 잠시 쉬는 것뿐이라고, 이건 실패가 아니라 잠시 멈춤일 뿐이라고 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아렸어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저는 갈림길에 서서 꽤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지금 멈추는 게 도망일까? 아니면 준비일까? 그게 정말 절 위한 선택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휴학이었어요. 당장은 아프지만 좀 더 멀리 가기 위한 멈춤이라고 제 스스로를 설득했죠. 적어도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은 마련해두자. 학비도 생활비도 월세방 비용도 다 모아두고 그때 복학하자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서울대는 휴학 기간에 큰 제약이 없었어요. 10년까지도 가능해요. 복학은 학생 본인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행정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주셨을 때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의대에 와서 느낀 건 이 사회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두껍고 높다는 거였어요. 열심히 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피부로 느꼈죠. 특히 의대 안에서는 그게 더 명확했어요. 누군가의 자식, 누군가의 조카, 누군가의 배경.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기들이랑 소주 한 잔 기울이다가 술 기운에 저도 모르게 신세한탄을 했어요. 하윤아, 너 고액과외 구한다고 했었지? 뭐라도 해야지. 과외가 제일 돈이 많이 되잖아. 성북동에 재벌가 자재 과외자리가 하나 났는데 시간당 15만 원이래. 조건은 좀 까다롭다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될 거야. 그 말에 망설임은 거의 없었어요. 성북동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저에게는 너무도 이질적인 세상이었거든요. 평생 넘을 수 없을 줄 알았던 벽 너머의 사람들. 이번이 제게도 한번 그 벽을 넘어가 볼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면접날 아침, 저는 중고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를 꺼내 입었어요. 정장을 살 여유는 없었지만 최대한 깔끔하고 단정하게 보이도록 준비했죠.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성북동의 대저택. 대문만 봐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인터폰을 누르니 나이가 지긋한 파출부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기세에 살짝 눌릴 뻔했지만 저는 일부러 이마를 드러내고 갔어요. 내 흉터 부끄럽지 않다. 이건 내가 살아온 증거야. 그런 마음이었죠. 어린 치기랄까. 뭔가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파출부 아주머니가 절 보자마자 흠칫 놀라시더니 연거푸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늘 과외하러 오신 분 맞으시죠? 제가 깜짝 놀라서 괜히 실례를 저지른 것 같네. 괜찮아요. 놀라실 만도 하죠. 아니, 그게 이마의 흉이 말이에요. 우리 도련님 어릴 때 모습이랑 너무 똑 닮아서 깜짝 놀랐어요. 아휴. 순간 뭐야, 별거 아니네 싶었어요. 사람이 놀라면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웃으며 인사를 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차 한 잔 드릴게요. 거실에 잠깐만 앉아 계세요. 방 안내는 조금 뒤에 도와드릴게요. 찬물 한 잔을 받아들고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넓고 고요한 공간, 발걸음 소리마저 울리는 대리석 바닥.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똑바로 자세를 잡게 되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오더니 외출 준비를 마친 듯한 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공간에서는 예의라는 게 더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과외 면접 보러 왔습니다. 그 남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는 건 저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오늘부터 과외를 맡아줄 학생이라고? 네, 회장님.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이세요.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마주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갑자기 미세하게 떨리는 눈으로 제 이마를 뚫어지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입술을 꾹 다문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 침묵, 그건 단순한 놀라움도 반가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오래된 기억 속의 유령을 다시 마주한 사람처럼 말문이 막힌 눈빛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첫 장면이라는 거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거예요. 시선은 정확히 제 이마를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복잡하게 흔들리는 눈빛이었죠. 순간 이마의 흉터가 신경 쓰이더라고요. 보기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빨리 앞머리로 가리려는 순간 그분 손이 먼저 올라와 제 이마를 살짝 들쳐버리셨어요. 왜 그러세요? 당황해서 그렇게 물었는데 그분은 대답도 없이 그 자리에 푹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사람처럼. 회장님, 이제 출발하셔야 합니다. 뒤늦게 들어온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지만 회장님은 들은 채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더니 절 올려다보며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너 형훈이냐? 형훈이 맞냐? 내 아들 형훈이가 맞냐고. 이 이마의 흉터, 이 보랏빛 자국. 우리 형훈이가 다친 자리랑 똑같다. 형훈아, 형훈이 맞지?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15년 넘게 하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게 누군가가 형훈이라는 이름을 불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니, 아주 어릴 적 누가 한 번쯤 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 이름은 제 안에서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처음 듣는 외국어처럼 낯설었고 어색했어요. 형훈이라니, 내가 형훈이었나? 순간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부터 들었어요. 혹시 내 과거를 어디서 뒤져본 사기꾼이 아닐까? 내 얼굴을 어딘가에서 보고 접근한 건 아닐까? 이거 TV에서 보던 가짜 상속극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이건 감동도 기쁨도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경계심이 먼저 들었죠. 저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나려고 했어요. 그때 곁에 서 있던 파출부 아주머니가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어요. 저도 도련님인 줄 알았다니까요.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눈빛, 이 인매, 도련님 어릴 적 사진 속 모습이랑 정말 닮았어요. 아니, 닮았다기엔 똑같아요. 그 말에 저도 잠시 얼어붙은 것처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눈빛, 인매, 흉터,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것이 겹쳐 있었죠. 회장님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을 떼지 못하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형훈아, 너 정말 형훈이니? 내 아들, 우리 형훈이 돌아온 거냐? 저는 도무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느 쪽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어요. 한쪽에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는 제가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상하게 그분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그 안에는 연기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어낸 말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죠. 혼란스러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누구도 나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회장님의 눈에는 아들을 잃어버린 세월이, 파출부 아주머니의 눈에는 오래도록 품고 있던 기억이 비쳐 있었어요. 제 이름이 형훈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맞구나. 형훈이가 맞아. 아니, 과외 선생 이름이 다르다고 본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 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 하윤이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형훈아, 네가 5살 되던 해 네가 사라졌어. 그날 이후 난 매일같이 널 찾았단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넌 없었어. 형훈아, 넌 내 아들이 맞다. 이마에 그 상처까지 똑같은데 어떻게 아닐 수가 있겠니? 그제서야 제 머릿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스치듯 지나갔어요.
커다란 반지에 눌린 손, 따뜻했지만 아팠던 그 손,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향하던 흐릿한 풍경들. 회장님은 제 앞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어릴 때 어떻게 헤어지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니?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면 애쓸수록 머릿속은 더 아득해지고 어질어질해졌어요.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선명하게 남아있는 건 없었지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하얗고 고운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 손을 따라 차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 차는 저를 어떤 시설 앞에 데려다 놨어요. 그 뒤로 저는 늘 그 손이 나오는 꿈을 꿨어요. 늘 저를 시커먼 구덩이로 밀어넣는 꿈이었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꿈이요. 제 말을 듣고 있던 회장님은 갑자기 이마를 짚었어요. 그리고 아주 길게 숨을 내쉬셨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다. 네가 기억을 못한다고 해도 괜찮다. 그럴 만도 하니까. 그렇게 시작된 회장님의 이야기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회장님은 가업이었던 중소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하던 시절 아이가 생기지 않아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 엄마가 절 낳았고 제가 돌이 지나던 무렵 임신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네 엄마는 너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서 난 아무 준비도 못했어. 그때부터 넌 우리 부모님 품에서 자랐어. 정말 극진한 사랑을 받으면서 말이다. 하지만 네가 자라면서 엄마의 빈자리를 점점 느끼게 되더라.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다시 결혼을 결심했지. 너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고 믿었거든. 회장님은 아주 잠시 말을 멈췄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 그 다음부터는 듣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만큼 끔찍했어요. 내가 재혼을 한 그 여자는 망해버린 집안의 여식이었어. 겉으로는 교양 있고 얌전했지만 욕심이 대단했지.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너의 조부모님은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단다. 아이를 가지는 것,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지. 후계자는 무조건 너여야 하고 배다른 핏줄이 생기면 차별이 생긴다면서 아이를 가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 박았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 몰랐죠. 네가 아주 어릴 때 일이었으니까. 그 여자는 겉으론 순종했어. 알겠습니다 하며 복종하는 척을 했지. 하지만 그건 전부 연기였어. 그 여자는 남몰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결국 성공했지. 술에 취한 나를 이용해서 결국 임신을 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생긴 게 그 여자가 집에 들어온 지 5년쯤 됐을 때였지. 부모님은 반발하셨어. 당장 그 아이를 지우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유산의 권한을 전혀 주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도장까지 요구하셨지. 그 여자는 처음엔 물러나는 듯했어. 하지만 그때부터 계획을 바꿨어. 설마 제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상상이 현실이 되었던 것인가요? 그래. 그 여자는 널 없애려고 했던 거야. 너만 없으면 자기 아이가 모든 걸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그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회장님의 다음 말은 차마 믿기 어려웠지만 제 흉터와 연결되는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어요. 처음에는 기름을 2층 계단에 뿌렸대. 네가 그날 갑자기 뛰어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진 거야.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눈썹 위부터 이마까지 깊게 찍혔다고. 그 상처가 남은 게 지금 너 이마에 있는 그 흉터야.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기분이었어요. 어릴 때의 기억은 없었지만 그 이마의 상처는 평생 저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의 이유가 그토록 잔혹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에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전 이 흉터가 왜 생긴지 몰랐어요. 그 여자가 널 계단에서 다치게 하고도 아무 일 없던 척했어.
하지만 부모님은 바로 알아차리셨고 그때부터 널 더 단단히 지키려 하셨지.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넌 사라졌어. 사고인 줄 알았지. 그래서 난 그 여자를 믿었다. 회장님의 눈빛엔 후회와 슬픔,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 상처 하나에 담긴 이야기의 무게가 지금껏 제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한꺼번에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떨구더니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죠. 사실 부모님은, 그러니까 너의 조부모님은 이 모든 게 저 요망한 여자 때문이라고 단정지었어. 당장 내쫓자고 하셨지. 아이까지 해친 건데 더 이상 곁에 둘 수 없다고 말이야. 하지만 난 그때 어리석었어. 널 그렇게 만든 그 여자를 그냥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내지 못했어. 널 지켜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지. 아버지의 목소리엔 후회가 가득 묻어 있었어요. 그 감정을 느끼는 순간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거기서 더 깊은 어둠으로 이어졌죠. 그 여자는 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야. 조부모님이 널 늘 품에 안고 계셨고 손도 못 대게 하셨으니까. 결국 그 여자가 선택한 건 유교의 자작극이었던 것 같구나. 유교의 자작극이요? 그래. 그 여자가 널 몰래 데리고 나가 고아원에 버린 거야.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울면서 소리를 질렀지. 괴한이 들이닥쳐서 아이를 데려갔다고. 자기도 저항하다 다쳤다면서 피 흘리는 연기를 했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작극을 벌일 수 있죠? 그때 우리 집엔 CCTV 같은 것도 없었거든. 경찰이 조사를 나왔지만 증거가 없어. 그 여자를 유괴범이라고 단정할 만한 정황도 없었고. 결국 넌 단순 유괴 실종 아동이 된 거야. 그 순간 전 지난 날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던 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새로 만들어진 호적. 그리고 그로 인해 영영 말소돼버린 제 원래 이름 김형훈. 그래서 제 이름이 사망 처리됐던 거군요. 그래, 형훈이란 이름은 법적으로 죽은 게 됐던 거지. 말을 잇는 아버지의 눈빛은 먹먹했어요. 퍼즐 조각이 맞춰진 듯한 느낌. 그동안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상실감이 이제야 방향을 잡고 제 안에 자리 잡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어쩐 일인지 현관문이 열리며 들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과외 선생님이 새로 오시는 날이었죠? 이분이신가요? 그녀였어요. 새엄마. 그리고 옆에는 배다른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함께 있었죠.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저는 이 집 안주인이고요. 그 순간 저는 그 손에서 뭔가를 보게 됐어요. 커다란, 피보다 더 짙은 붉은 빛이 도는 보석 반지. 그 반지는 제가 평생 꿈에서 봐왔던, 제 손을 아프게 쪼였던, 그리고 언제나 절 구덩이로 밀어넣던 그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바로 그 반지였어요.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숨이 턱 막혔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반지! 형훈아, 괜찮니? 정신 좀 차려봐. 그 순간이었어요. 형훈이라는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그 찰나. 그녀, 새엄마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뒷걸음을 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외치셨어요. 당신이 한 짓 이제 전부 알았어. 이 아이가 형훈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그 아이를 없애려 했다는 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형훈인지 그건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혹시 누가 조작해서 접근한 거라면요? 요즘 가짜로 상속받으려고 짜고 치는 애들도 많다는데 이 아이가 형훈이를 사칭하는 걸 수도 있죠. 그녀의 말투는 흔들렸고 당황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반지, 그 손, 그건 제 꿈을 지옥으로 바꿔놓았던 바로 그 증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반지, 당신이 제 손을 잡았을 때 끼고 있던 그 반지 맞죠?
그때 너무 아파서 지금도 기억해요. 매일 밤 꿈에서 당신 손이 절 밀어버리는 것도요. 그 반지가 박힌 손으로요. 그 말에 방아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녀의 얼굴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입술을 꾹 다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 이름은 김형운. 15년 전 사라졌던 그 아이는 바로 저였어요. 아버지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비서를 불러 전화하시더니 곧바로 지시를 내리셨어요. 당장 친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안내해. 오늘 안으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새엄마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동생을 끌어안고 외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뭔가 심하게 잘못된 거예요. 과외 안 할게요. 우리 아들이랑 이 사람 안 맞을 것 같으니까 바꾸겠어요. 이런 사람 믿을 수 없어요. 형은이 죽었잖아요. 사망 신고도 했고 유괴당했다고 했잖아요. 유괴요? 전 그 반지를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그 손이요. 매번 절 구렁텅이 속으로 밀어 넣었거든요. 그 반지를 제가 어떻게 잊겠어요. 이 사람 진짜 미친 사람 아니야? 희끗 반지가 뭐라고. 그런 거 흔하게 널리고 널렸는데 뭘 그렇게 의미부여를 해? 이미 형은이는 경찰도 못 찾았고 사망 추정 처리된 지 몇 년인데 이 아이가 어떻게 당신 아들이라는 거야? 증거 있어? 지금이라도 친자 검사해보면 알겠지. 새엄마는 손끝을 달달 떨었지만 끝내 말리지 못했어요. 그 순간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나도 차가웠거든요. 그 사람을 감싸던 온기 하나 없이 정처럼 단단한 벽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고 피를 뽑았어요. 그날 이후로 정신없는 시간이 흘러갔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아버지는 확신을 가진 듯 절 다시 집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노쇠하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셨던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절, 할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진 채 바라보셨어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시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형훈이, 우리 형훈이 맞구나. 이제 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늘이 내게 이 마지막 선물을 주는구나. 그 말에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기억은 희미해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느낌만큼은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가 지난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고 예상대로 친자 일치라는 결과가 전달되었어요. 그 결과 앞에서 새엄마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죠. 그러자 그녀는 마침내 폭발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DNA가 일치하면 다야? 내가 이 집에서 얼마나 긴 세월을 버텨냈는데 나랑 우리 아들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겠다는 거야? 그녀의 울부짖음에 방아는 잠시 고요해졌어요. 그러나 그 침묵을 깬 것은 누구보다 강인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이 요망한 년, 감히 내 손주를 고아원에 보내놓고도 네가 평생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느냐? 너는 내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내 유산은 단 하나 형훈이에게만 물려주겠다. 새엄마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저앉듯 무너졌어요. 하지만 그러고도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유산이라도 나눠준다고 했으면 제가 이런 짓까지 했겠어요? 그녀는 말하면서도 스스로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을까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말의 무게를 정확히 이해했어요. 그건 바로 스스로의 죄를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유산이라도 나눠줬다면 이런 짓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다. 그 이런 짓이라는 말 안에 그간의 모든 계획과 악행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새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더는 고개를 들 수 없었고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그 장면을 보며 전 생각했어요.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너무 길고 상처는 깊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실이 누군가의 입으로가 아니라 스스로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라는 거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될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했죠. 결국 새엄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처음엔 막연했던 진실이 하나둘 명확해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물 흐르듯 정리됐죠.
이 일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야. 누군가의 인생을, 그것도 내 아들의 삶을 지워버린 사건이야. 회사 윤리,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 모두 포함해서 제대로 처리할 거다. 형훈아,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아빠가 널 지킬게. 그 말에 가슴 한켠이 벅차오르면서도 오래된 슬픔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고 새엄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동시에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되었죠. 위계에 의한 미성년자 유입 및 아동 유기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아원 원장과의 공모에 따른 위법 행위까지 낱낱이 밝혀낸 거였어요. 어쩐지 왜 그렇게 골라도 하필이면 그런 고아원이었나 했는데 알고 보니 새엄마와 고아원 원장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원장은 새엄마의 부탁을 받고 제가 신원을 완전히 잃도록 조작해준 것이었죠. 경찰은 곧장 수사에 착수했고 고아원 원장도 체포되었어요. 새엄마는 처음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더니 나중엔 정신착란 상태였다며 정신과 감정서를 내밀었어요. 이 모든 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아주 비겁한 변명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그 얄팍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신이 장난된 상태였다면 아동을 특정 고아원에 배치하고 신원 조작을 요청할 만큼 계획적인 행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범죄입니다. 결국 새엄마는 징역 8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없이 법정 구속됐어요. 수갑이 채워진 채로 법정에서 끌려나가던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저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참담하게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요? 형사재판과 동시에 민사재판도 함께 진행됐어요. 제가 친자로 판명되었고 새엄마는 시집 올 때 이미 상속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도 법정에서 인정되었어요. 그 덕분에 그녀는 어떠한 재산적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변호사는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유산 분쟁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린 중대한 침해 행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진짜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지켜줄 아버지, 반겨주는 할머니, 그리고 배다른 동생.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 동생 역시 평생을 엄마의 그림자 아래에서 자라왔을 테니까요. 저는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 저 아이는 제 동생이에요. 그 아이까지 벌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동생은 제 곁에 남게 되었고 새엄마는 결국 면접 교섭권조차 박탈된 채로 감옥에 수감됐어요. 그리고 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서울대 의대에 복학했고 이젠 제자리에서 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가끔 꿈에서 그 손이 떠오르긴 해요. 하지만 예전처럼 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손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이 더 커졌어요. 어떤 치부도, 어떤 상처도 결국 스스로 마주하고 이겨내야만 진짜 의사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